네, 이덕영 작가 이번 주 휴가 관계로 오늘은 김민아의 촉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아 평론가님, 제가 아침부터 항상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야 방송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네, 피곤함이 있죠. 네. 하지만 또 이 청취자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심야 방송까지 하고 있느냐. 네. 결과적으로는 인기 있는 평론가들이 다 좋은 시간대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틈새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불행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또 항상 또 잘 짚어주시고 아닙니다. 잘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죠. 예,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김민아의 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법정 선관위 TV토론 있었는데요. MBC 상암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하고 가까워서 아주 시끄러웠는데, 일단 우리 평론가님은 어제 토론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여기 시끄러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저께 근방에 있었는데 네. 뭐 모든 후보들 유세 차량이 다 와서 다 이제 왔었어요. 네, 로고송을 한꺼번에 틀어서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또 네. 지지자들과 또 유세단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코로나 그렇죠. 시국이 아직 이제 안 끝났는데 네. 그런 걱정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던 거죠, 지지자들 사이에. 네. 실제로 이제 이 시청률도 높게 나왔는데 저도 관심 있게 굉장히 봤는데요. 이전의 토론과는 이제 좀 결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주제가 경제였기 때문에 이전의 토론은 좀 어떤 정책을 논하면서도 좀 주변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뭐 친중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주제가 경제였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경제와 밀착되어 있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후보들이 서로 간에 4인 4색의 어떤 난타전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전 토론보다는 그래도 좀 토론다운 토론하지 않았나. 아하.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밋밋함이 없이 토론다운 토론이었다라고 총평을 주셨는데, 자, 주제를 경제로 정했는데 이 주제에 맞는 토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땠어요? 저는 대체적으로는 뭐 주제에 맞는 얘기를 많이 후보들이 했다고 보지만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안 나올 수 없는 게 이른바 이제 검증 공방, 그렇죠. 네, 네거티브 공방 이거는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짝 연결이 되더라고요. 부동산 얘기하면서 대장동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예. 이제 어제도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주의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정치 보복 발언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했더니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검증 의혹으로 법인카드 얘기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좀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 보복 발언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그런 건데 이게 네. 정책 검증이라고 하면 또 그런 것이고 네. 네거티브라고 하면 또 그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총성은 항상 휴전선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좀 애매한 부분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니까 서로 네거티브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네. 그게 또 토론의 중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립했느냐 이거를 좀 언론들이 많이 짚어주고 있다. 예, 이런 점도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화두가 당연 코로나19 대책이었는데요. 자영업자 손실 대책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가가 100% 손실 보상해야 된다. 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 빈곤층 보호가 우선이다. 이렇게 좀 엇갈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사실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큰 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된다. 이 점에 좀 방점을 찍었다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빈곤층 보호에 우선적으로 주력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자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큰 틀에서 이 자영업자들 지원에 대해서는 이 결을 달리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책의 어떤 차이는 구체적인 차이, 철학의 차이는 좀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만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얼마나 지켜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후보의 철학의 차이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적정 국가 부채 비율 이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 얘기를 하면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오늘까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갑론을박 얘기 좀 해주시고요. 이거 기축통화 관련된 이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기축 통화 얘기 갑자기 나와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 종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축 통화는 뭐 어떤 개념인지 누구나 알고 있죠. 그게 이제 달러화를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달러. 예. 근데 우리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달러가 사전적 의미로 기축 통화인 것이지만 네. 사실 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좀 어떤 자기의 위상이나 이런 비율을 충분히 차지하고 있는 다른 이제 화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화가 있고 유로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화폐들까지도 사실은 기축 통화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축 통화국 얘기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왜 얘기가 이게 논쟁이 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 채무 비율이 적정선이 어디냐? 이걸 윤석열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너무 국가 채무를 이렇게 남발해서 빚을 많이 져도 된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국가 채무가 과하다는 거에 논거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이 어떤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네. 이제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기축통화국까지 포함해서 보면 그렇고 그런데 비기축통화국만 잘라서 보면 이 중에서 이제 국가 채무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 재정을 너무 막 쓰지 말자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인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반론을 편 건데 이 발언의 근거는 이제 정경련이 발표한 자료였어요. 자료가 있었다. 네, 정경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충분히 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근데 그러면 기축통화는 여기서 뭐냐. 네.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기축통화는 IMF가 이 각 국가들의 재정 지원을 해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IMF가 통용하는 일종의 교환권으로 줘요. 그게 이제 특별 인출권이라고 해서 영어 역자로 SDR입니다. SDR. 근데 이 SDR은 아무 화폐로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5개 화폐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달러, 엔, 유로, 그다음에 파운드, 위안화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바꿔줄 수 있는 화폐에 만약에 원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국제 결제 시장에서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좀 훌륭한 화폐이다 이렇게 되고 이 훌륭한 화폐이기 때문에 그 통화를 발행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채무를 더 적극적으로 줘도 무리가 더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정경련의 그 자료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몇 년 안에 꼭 될 거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자에 또 가까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논쟁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나눠가지고 예. 채무 비율이 기축통화국은 예를 들면 뭐 100% 이상 뭐 할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50%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원래 있는 거냐? 그런 기준은 없고 네. 애초에 이 통계 자체도 정경련 산하기관에서 이제 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나누는 기준이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역시 SDR의 통화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로 돼 있어요. 네. 기축통화국이. 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자료의 맥락에서 기축통화국이 우리도 될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가 논쟁이 이렇게 예. 맥락을 정리해 보면은 사실 그 논쟁 안에서의 공방이었던 건데. 그러네요. 지금 언론의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어떤 공방 속에는 과연 원화가 기축통화이 아니냐, 뭐 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좀 좁혀지고 있어가지고 원래 논쟁의 의미는 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그러면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우리가 채무를 지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채무라는 것도 뭐가 이제 담보가 돼 있느냐, 예. 그리고 어떤 질의 문제 이런 걸 같이 파악해야 되고 각 국가별로 조세 부담률이라든가 어떤 재정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일률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토론은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 얘기하는데도 벌써 몇 분이 지납니까? 지금 네.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토론이었던 건 좀 아쉽다라는 그렇죠. 거죠. 오늘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한번 할 때마다 뭔가 우리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알리를 네. 배웠다면 공부 열심히 시켜줘서 뭐 각 네. 후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요것도 한번 짚어보죠.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주식 양도세 도입이 왜 됐는지 이 얘기를 하니까 글쎄라고 그랬나요? 그러면서 좀 가르쳐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또 이재용 감세법이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요 윤 후보 답변 등 요
주식 양도세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뭐 아무 대답이나 하는 것보다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 수 가르쳐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저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뭐 아주 뭐 있을 수 없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만 이제 본인의 이제 주장이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주식 양도세를 일단은 이제 폐지를 하고 네. 거래세, 주식 거래세 위주로 지금 이제 일단은 주식시장을 운영을 하되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선진화되면 그때 이제 주식 양도세 도입을 다시 이제 얘기하자. 이게 공약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약에 대한 어떤 탄탄한 어떤 논리가 좀 뒷받침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대목이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또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주식 양도세 도입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일종의 이제 삼성가의 편법 증여 때문에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 것이냐. 이것도 한 70%의 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맞다고 보기는 어렵나요? 그렇죠. 한 70% 진실인데 그것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주식 양도세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주식 거래세를 70년대에 도입할 때부터 원래는 주식 양도세 체계를 도입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할 인프라가 없으니 일단 거래세로 시작을 하자라는 맥락에서 도입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뭐 좀 심도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걱정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 양도세가 있어가지고 큰 손들이 연말에 이거 물기 싫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다 빠진 다음에 그렇죠. 이 일정 시점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하느라 연말에 주식 주가가 빠지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윤석열 후보가 이런 공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도랄까 뭐 이런 순간이라는 게 뭐 이거 하나겠습니까?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많습니다. 그거를 다 나라가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면 혹시 이게 일종의 인위적인 주식 부양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각 후보들이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공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놓은 상황이라 뭐 앞으로도 이 여러 가지 논쟁들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논쟁이 될 것이다. 자, 다음은 안철수 후보인데요. 단일화 결렬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토론회가 이루어져서 그런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였어요.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아마 이게 단일화 결렬 완주를 계속하겠다. 이 의사표명이 영향을 미쳤다. 봐야 될 것 같죠? 아마 안철수 후보도 그런 생각을 좀 했겠죠. 예. 내가 단일화를 이제 안 한다라고 했고 완주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토론에서 너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만 공격을 한다든지 윤석열 후보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건 좀 피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근데 말씀하신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모습은 사실 뭐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 그 고개를 흔들 때 논의했던 주제에 대한 어떤 자신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출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논의가 될 때 이제 그때 핵심 주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데이터 경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데이터 경제라고 하면 결국은 ICT 얘기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이 과거에 이제 V3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예. 굉장히 전문성을 보이는 영역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사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주장과 이런 공약이 서로 하는 주장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한 운동장인 거예요. 이거는 거기는. 좀 상대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영역이. 운동장에 윤석열 예. 후보가 스스로 들어왔으니 아하. 안철수 후보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예. 다만 안철수 후보가 오늘 유세를 가가지고 이 지지자들이 아니 왜 윤석열 후보만 공격을 했습니까? 막 물어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공격했는데 좀 뻔뻔한 사람은 이제 공격을 안 당한 것처럼 이제 반응을 하고 아하. 당황한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과잉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뭐 과연 그런 것인지 네. 청취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뭐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한테 나를 세운 느낌이었어요. 또 지역화폐가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이 되느냐라고 했고 또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똑같다 다를 게 없다라고 따져 물었는데 심상정 후보의 그 이재명 후보 때리기 전략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어떤 전략이냐를 논의하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이제 그동안 원래 가졌던 이미지라는 거는 다소 이제 급진적인 어떤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기본소득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이 토지보유세라든지 그걸 이제 좀 이름을 바꿔가지고 토지배당으로 바꿨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좀 중도 공략으로 메시지를 많이 바꾼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제3지대에서 이제 득표 전략을 세웠어야 될 후보인데 네. 그 제3지대를 안철수 후보한테 잠식당한 상황에서 이 제3지대를 완벽하게
정책에 장악할 수가 없는 그런 구도에 빠져버린 국면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침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이제 그쪽으로 좀 이렇게 붙어버린 모양새가 돼서 이제 심상정 후보한테 공간이 열렸는데 그 공간이 어디 있는 거냐? 이재명 후보의 좌측에 이제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왜 부동산 정책은 공급 위주의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어떤 이 세금을 걷는다라고 할 때 이 조세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어떤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그걸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느냐 이래서 이제 공세를 편 것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회에서는 뭐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좀 안철수 윤석열 후보로부터는 오른쪽에서 심상정 후보로서는 좌측에서 이제 공격을 받는 모습이었으니까 다소 그런 공격이 이제 당혹스러운 측면들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대장동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 판례를 준비했어요. 김만배 녹취록 관련해서 좀 보면서는 이게 공수가 좀 뒤바뀌었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두 가지 요인일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그간 이제 1, 2차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이제 공세를 폈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반격이 제대로 안 됐다. 네. 이런 것에 있어서 벼르고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대장동 얘기를 또 꺼내면 내가 반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판례까지 준비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하. 여기에 더불어서 두 번째 요인인데 네. 반격을 할 만한 소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김만배 씨 관련 녹취록이죠. 그렇죠. 김만배 정여각 녹취록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좋으신 분이다 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영장이 나오면 윤석열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이제 공세를 펴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재명 후보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아니다. 윤석열 후보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내가 보이는데 네.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뭐 이런 공세를 펴려고 한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네. 다만 이 녹취록 관련돼서는 오늘도 이 녹취록의 진위나 의미를 가지고 계속 이제 쌍방의 공세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재명 게이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녹취록 끝에 가면은 이재명 게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후보가 어제 얘기했는데 이 녹취록을 보면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실제 끝에 가면 나오긴 하거든요. 아하. 근데 오늘 민주당은 그 시점에 그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김만배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고 지칭한 거다. 이렇게 반론을 펴기도 했고요. 또 오늘 국민의힘은 여기서 이제 이전에 또 녹취록에서 논란이 된 게 윤석열 후보의 어떤 뭐 좋으신 분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 좋으신 분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제 입장문도 냈는데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녹취록이 그러면 거기에 담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지는 김만배 씨가 직접 얘기를 해야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마 대선 끝날 때까지 진실공방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뭐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좀 미리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뭐 이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보다 좀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토론 전체적으로 좀 다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자신의 지지자에는 집결된 모양새거든요. 어떤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중도층의 이번 토론까지는 크게 이제 뭐 중도층이 표심을 뒤흔들 만한 어떤 요소는 아직까지는 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토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지층이 결집하는 소재로 삼으면서 네. 상대를 이제 공격하고 뭐 이런 서로의 이제 응원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응원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후보의 그렇죠. 모습이 나왔다든지 어허. 또는 그것이 어떤 큰 실수로 이어졌다든지 그래서 중도층이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각 후보들이 다소 미흡한 점 그리고 논란을 남긴 점 뭐 약점을 노출한 점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그런 치명적인 실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중도층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인데 다만 이후의 얘기들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디로 가느냐 네. 그리고 그게 또 다음 토론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렇죠. 다음 토론 이제 정치 영역을 한번 하고 사회 분야를 한번 하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경제하고 또 다를 겁니다. 네. 이거는 공방이 굉장히 강하게 오갈 텐데 네. 이 토론들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 좀 짧게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정운현 전 총리 비서실장 어제죠.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뭐 이유는 떠도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뭐 이게 이유다라는 건 이분한테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이게 악재냐 호재냐 이런 거 그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지자들 사이도 말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보면은 사실 언론에서 원팀이 뭐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악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화위복.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경선 때 같이 도와줬던 분들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또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맥락과 조건을 이재명 후보가 또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분의 어떤 이러한 이 행동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원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크게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의 촉. 지금까지 김민아 스타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